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건넨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도연이 봉투를 뜯는다. 은정도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도연의 눈이 서류 위를 쳐다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99.99% 친자 확률 99.99% 봉투가 그의 손에서 떨어진다. 은정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은정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시나요? 그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먼 하늘을 가르고 굵은 빗방울이 고풍스러운 저택의 기와지붕을 두드린다. 3층 규모의 웅장한 한옥 저택,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외딴 곳이다. 대문 앞 표지석에는 청송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저택 안쪽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지만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한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다. 그날 밤도 그랬다. 만약 그녀가 그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면 40년간 숨겨진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는 검은 칠이 벗겨진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피아노 뚜껑은 닫혀 있고 그 위에는 얇은 먼지가 앉아 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박은정이 나타난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20년 넘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검소한 면 블라우스와 검은색 긴 치마, 그리고 낡은 실내화가 그녀의 소박한 일상을 말해준다. 은정은 피아노 앞에서 잠시 멈춰선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속삭이듯 오랜만이네. 그녀가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연다. 상아색 건반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26에 이 집에 들어와 벌써 29년째다. 가족도 연인도 없이 오직 이 집을 돌보는 것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에게 음악이라는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은정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독이듯 하나하나 음을 확인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같은 곡을 반복해서 연주했던 듯 은정의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답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다. 연주하며 중얼거리듯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정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춘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본다. 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하지만 어깨는 조금 구부정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다. 그의 손에는 출장용 가방이 들려 있다. 도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동작을 멈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때문이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속삭이듯 이 소리는.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진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기가 두려운 듯.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 집의 주인.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에게는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와 관련된 음악이 있다는 것을. 도연이 거실 입구에 다다른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은정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은정은 아직 그가 돌아온 것을 모른 채 연주를 계속하고 있다. 그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지고 감정이 실려간다. 도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간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곡을 어떻게. 은정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춘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어둠 속에서 도연의 실루엣이 보인다. 깜짝 놀라며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미안해요. 몰래 피아노를 쳐서. 가까이 다가오며 아니다, 괜찮아. 그가 거실의 전등을 켠다. 밝은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도연은 은정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런데 그 곡은 어디서 배웠나? 당황하며 그냥 어릴 때 들었던 곡 같아서. 어릴 때. 도연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진다. 은정은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은 느낌에 서둘러 일어난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만져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 하자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는다. 잠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도연의 눈에는 은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어려 있다. 천천히.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무엇이요? 내가 친 그 곡 내 딸이 살아있을 때 매일같이 연주하던 곡이거든.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녀는 도연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빼낸다.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고개를 저으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 수 없었다. 이 작은 우연이 40년간 감춰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연이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볍게 스친다. 회상하듯. 내 딸 소희는 이 곡을 정말 좋아했어. 매일 밤 나를 위해 연주해주곤 했지. 조심스럽게 따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40년 전이야. 교통사고로. 아직도 생생해.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이 건반들을 어루만지던 모습이. 은정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피아노에 새겨진 작은 흔적들을 바라본다. 건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먼지, 악보대에 남겨진 희미한 손자국들. 그런데 왜 제가 그 곡을 알고 있을까요? 은정을 올려다보며 그건 나도 궁금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친다. 40년의 세월도, 바뀐 이름도, 달라진 신분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고 은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산만해 보인다. 계란을 깨트리다가 실수로 껍질 조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밥을 담다가 잠시 멍해지기도 한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에서 일했다. 청소, 빨래, 요리, 정원관리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자신의 위치. 은정이 식탁을 차리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속마음. 29년 정말 오래됐구나. 이 집에 온 게 어제 같은데. 그녀가 그릇을 나열하다가 문득 멈춘다.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속마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릴 때 들었던 것 같다니.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강도형과 딸 강민서가 식탁에 앉아 있다. 민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도연을 닮은 강인함이 느껴진다. 은정이 아침 식사를 가져온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식사 준비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마워요, 은정 씨. 하지만
도연은 은정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다. 은정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 어색해한다.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숟가락을 들지만 여전히 은정을 힐끔힐끔 바라본다. 민서가 그것을 눈치채고 눈살을 찌푸린다. 아버지를 보며 아빠, 뭔가 이상해요.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러시는데. 뭐가? 은정 씨를 자꾸 그렇게 바라보세요. 은정이 민서의 말에 더욱 움츠러든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한다.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잠깐. 은정이 걸음을 멈춘다. 어젯밤에 친 그 피아노곡 혹시 악보를 본 적이 있나요? 당황하며 아니요. 그냥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서. 짜증스럽게 아빠,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상한 질문만 하시고. 민서야, 너는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은정 씨는 우리 가정부예요.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주신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서가 말을 멈춘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성격이 강했던 그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은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고마움과 동시에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하지 못한다는 질투 같은 것이. 진지하게 민서야, 어떤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법이야. 무슨 뜻이에요? 어젯밤에 은정 씨가 친 곡이 소희가 즐겨 치던 곡이었어. 민서의 표정이 변한다. 소희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언니의 이름이다. 놀라며 언니가 치던 곡을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야, 은정 씨 잘못이 아니야. 다만 궁금할 뿐이야. 은정이 정원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다. 가을 국화들이 곱게 피어 있고 그녀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속마음. 소희 회장님의 돌아가신 딸 이름이었구나. 그녀가 화분을 옮기다가 문득 멈춘다. 창문 너머로 도연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지만 가끔 은정이 있는 정원 쪽을 바라본다. 속마음. 왜 자꾸 나를 바라보시는 걸까? 뭔가 이상해. 그때 민서가 회사에서 돌아온다. 그녀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은정을 보더니 직접 다가온다. 은정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놀라며 네, 민서 씨. 무슨 일이세요? 직설적으로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은정 씨를 자꾸 바라봐요. 예전과는 다르게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은정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저도 좀 어색하긴 해요. 조금 더 날카롭게. 혹시 은정 씨가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아빠의 관심을 끌만한.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왜 갑자기 피아노를 치신 거예요? 29년 동안 한 번도 치지 않다가. 은정이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사실 그녀 자신도 왜 그날 밤 피아노를 쳤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문득 치고 싶어져서. 시원하지 않은 표정으로 그냥. 은정이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다. 방은 소박하다. 작은 침대,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이 전부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작은 화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거울 속 자신에게 은정아, 넌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어린 은정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 나는 그냥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가정부일 뿐인데. 그런데 문득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기억.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속삭이듯 누구였을까?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사람은. 기억이란 신비로운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싶은 것들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흐릿하게 만든다. 은정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기억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다.
있다. 페이지마다 딸 소희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그가 특별히 오래 바라보는 사진이 있다. 5살 정도의 소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다. 사진을 보며 소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데 문득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장면이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은정의 뒷모습. 혼잣말로 정말 이상해. 왜 은정 씨를 보면 소희가 생각날까? 그가 사진을 더 자세히 바라본다. 소희의 손 모양, 앉아있는 자세, 피아노를 치는 방식.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진실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도연도 은정도 아직 몰랐다. 그들을 둘러싼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40년 전의 비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은정이 저택의 창고를 정리하고 있다. 이곳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다. 먼지가 자욱하고 희미한 햇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다. 기침하며 정말 오래 정리를 안 했구나. 그녀가 큰 상자 하나를 옮기려다가 그만 손을 놓친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진다. 오래된 책들, 장난감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 중에 낡은 가죽 앨범이 있다. 은정이 그것을 집어든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써 있다. 때로는 우연히 필연보다 더 강력한 법칙이 된다. 만약 은정이 그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 앨범이 다른 상자에 들어 있었다면 진실은 더 오래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은정이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긴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난다. 젊은 시절의 도연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 속삭이듯 이게 소혜. 사진 속의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인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다. 은정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이 보인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 그런데 한 사진에서 은정의 손이 멈춘다. 놀라며 이건 사진 속의 아이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다. 은정이 급히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간다. 그곳에는 29년간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목걸이가 있다. 작은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 떨리는 목소리로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녀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목걸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얼굴 윤과 눈썹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자신에게 말하듯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은정이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속삭이듯 이 목걸이 누가 줬을까? 그녀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이미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회상하듯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지. 내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문 밖에서 은정 씨,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은정이 급히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고 문을 연다.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다. 은정이 오후에 본 바로 그 앨범이다. 앉아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는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걸 찾으셨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도연이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킨다. 소희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 목걸이 보셨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상하게도 은정 씨가 하고 계신 목걸이와 똑같더군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작은 목소리로 우연의 일치겠죠. 고개를 저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요. 피아노고 그리고 이제 목걸이까지. 그가 잠시 멈추더니 은정을 바라본다. 은정 씨, 혹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밖에 없어요. 5살 때부터요. 5살 이전의 기억은요? 은정이 잠시 망설인다. 거의 없어요. 가끔 흐릿한 장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어떤 장면들이요? 힘겹게 피아노 누군가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꿈을 자주 꿔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린다.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녀는 아버지와 은정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본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민서야, 앉아라. 민서가 자리에 앉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낀다. 은정 씨와 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날카롭게. 언니 이야기를요? 왜요? 도연이 앨범을 민서 앞으로 밀어준다. 이 사진을 봐라. 민서가 소희의 사진을 본다. 목걸이에 시선이 고정된다. 놀라며 이 목걸이. 그녀의 시선이 은정의 목으로 향한다. 설마 그뿐만 아니야. 피아노 곡도 그렇고. 일어서며 아빠, 뭔 소리예요? 설마 은정 씨가 언니라는 말씀이세요? 급히 아니에요. 저는 그런. 흥분하며 말도 안 돼요. 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침착하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지? 그렇다고 해서. 민서야, 나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민서가 은정을 노려본다. 의심스럽게.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니에요? 은정 씨가 우리 가족사를 조사해서. 억울하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단호하게. 민서야, 은정 씨를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 내일 DNA 검사를 해보자. 정적이 흐른다. 세 사람 모두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은정이 침대에 앉아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속마음. DNA 검사. 만약 정말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다. 만약 자신이 도연의 딸이라면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일 것이다. 거울 속 자신에게. 은정아,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만 클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다. 따뜻한 품, 자상한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 도연이 서재에서 소희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다. 그는 하나하나를 은정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 사진을 보며 소희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윤정의 고모라는 이름이 떠 있다. 고모. 전화 너머에서. 도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DNA 검사를 한다니. 도연이 깜짝 놀란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고모가 어떻게? 민서가 전화했어. 걱정되어서 말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도연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너무 헛된 기대는 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진다. 도연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낀다. 속삭이듯. 왜 고모는 항상 소희 이야기만 나오면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막으려는 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 도연도 은정도 아직 몰랐다. 40년 전에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대학병원의 진료실. 도연과 은정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정은 긴장한 모습으로 손을 꼭 쥐고 있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숨기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강도연 씨? 네,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건넨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도연이 봉투를 뜯는다. 은정도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도연의 눈이 서류 위를 훑어간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99.99%, 친자 확률 99.99%, 봉투가 그의 손에서 떨어진다. 은정이 그 순간을 이해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차분하게 부녀관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은정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중얼거리듯 말도 안 돼. 도연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희야, 내 딸 소희야. 40년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도연은 자신이 딸을 잃었다고 믿었고 은정은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DNA는 40년의 세월도 바뀐 환경도 다른 이름도 뛰어넘어 진실을 말해준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 나온다. 은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다. 멈춰서며 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딸이야. 은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40년간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울먹이며 저는 평생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도연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다. 그는 은정을 끌어안는다. 목이 메인 채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희야. 도연의 품에서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40년 만의 재회, 그것만이 중요하다. 도연이 운전을 하고 은정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다. 소희야 어색하게 아직은 은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갑자기 소희라 부르시니까 이상해요. 그래. 은정아 하지만 너는 분명 내 딸이야.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교통사고였어. 너와 엄마가 함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너는 실종됐어. 경찰들이 며칠 동안 찾았지만 그런데 왜 저는 병원에서 발견된 거죠? 그것도 이상의 사고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거든. 은정이 머리를 짚는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럼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건 누구예요?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 그리고 병원에서는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고 기억을 담당 의사가 그러더군.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그래서 임시로 보육원에 도연이 말을 멈춘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를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놀라며 아빠라고 했네. 부끄럽게 아저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좋아 정말 좋아. 민서가 소파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결과지를 보며 99.99% 정말이네. 도연과 은정이 거실로 들어온다. 분위기가 어색하다. 민서야. 일어서며 아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 민서가 은정을 바라본다. 29년간 가정부로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언니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정에게 그럼 언니예요? 어색하게 민서야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언니라고 하시면 저보다 7살 많으시네요. 그렇게 되겠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복잡한 표정으로 이상해요. 29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민서야 이해해줘. 우리 모두 혼란스럽지만 갑자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만약 언니가 정말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면 왜 고모는 언니를 찾지 않았을까요? 도연의 표정이 변한다. 고모, 네.
그때 고모도 언니를 많이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고모님이 있으세요? 무겁게 아버지의 여동생이야. 윤정이 이 집안일에 많이 관여하시는 분이지. 내일 고모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분명 뭔가 아실 거예요. 은정이 방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박은정이 아니라 강소희였구나. 그녀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 이 목걸이도 아빠가 사주신 걸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이 떠오른다. 누군가 자신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우리 소희 예뻐졌네 라는 목소리. 놀라며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 그녀가 집중해서 기억을 더듬어 본다. 피아노를 치는 장면, 정원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이 조각조각 이어진다. 눈물을 흘리며 맞았어. 나는 여기서 살았었어. 기억은 때로 4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다. DNA가 생물학적 진실을 증명했다면 되살아나는 기억들은 감정적 진실을 일깨워준다. 은정은 아니, 소희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도연이 서재에서 40년 전의 신문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고 있다. 사고 관련 기사, 실종 신고서 등등 신문을 보며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윤정희에게서 온 문자다. 도연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40년 전 그날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어. 도연이 문자를 읽고 눈살을 찌푸린다. 혼잣말로 모르는 일이라니 무슨 뜻이지? 그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지만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린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어. 어색한 아침 식사 시간. 도현, 민서, 그리고 은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은정은 여전히 가정부처럼 행동하려 하고 도현은 딸을 대하듯 하려 하며 민서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 한다. 일어서며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은정아, 앉아서 같이 먹자. 어색하게 안 해. 그녀가 다시 앉는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한다. 차갑게 언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제까지 가정부였는데 갑자기 가족이라니. 민서야, 아니에요 아빠.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하려 하며 민서야, 나도 혼란스러워. 의심스럽게 정말이요?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니에요? 화내며 민서야, 무슨 소리야? 흥분하며 아빠도 생각해 보세요. 29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고 목걸이가 똑같고 그리고 DNA까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은정이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다. 민서야, 나는 정말. 일어서며 저는 먼저 회사에 가요. 민서가 급히 나간다. 도연과 은정이 어색하게 남는다. 미안해, 소희야. 민서가 좀.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민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다. 검색창에 타이핑하며 40년 전 교통사고, 강소희 어린이 실종 여러 기사들이 나온다. 민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본다. 기사를 읽으며 사고 당일 아이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30km 떨어진 병원에서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30km? 어떻게 5살 아이가?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린다. 고모 윤정희에게서 온 전화다. 전화 너머에서 민서야, 점심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사실 고모께 물어볼 게 있어요. 윤정희가 민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으며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다. 다가오며 고모, 안녕하세요. 앉아라. 민서야,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서. 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윤정희가 와인을 주문한 후 민서를 바라본다. 정말 DNA 검사까지 했다면서? 네, 99.99% 일치한대요. 찰나의 당황함을 숨기며 그래. 그럼 정말 소희가 맞나 보구나. 고모, 그때 일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40년 전 사고 말이에요. 윤정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 현장에서 30km나 떨어진 병원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그렇고 차가워지며 민서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진실들은 알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민서가 고모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다. 고모, 뭔가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죠? 피하듯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다만 내 아버지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해서. 은정이 정원을 가꾸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도연이 정원으로 나온다. 소희야, 아니 은정아. 작업을 멈추며 네, 아빠 아니 회장님.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미소 지으며 우리 서로 어떻게 부를지 정해야겠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29년간 은정이었는데 갑자기 소희가 되라니.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이 필요하지. 그때 은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없다. 놀라며 누구세요? 40년 전의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끊어진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급히 무슨 일이야? 떨리며 누군가 이상한 전화를. 뭐라고 했는데? 진실을 알 자격이 없다고. 40년 전 일을 묻어두라고. 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누군가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은정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보지만 아무도 없다. 불안하게 뭐지? 그녀가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방문 아래쪽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온다. 놀라며 뭐야? 그녀가 봉투를 집어든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있다. 사진에는 어린 은정이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뒤에는 강소의 입양 기록 -5세라는 글씨가 써 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바뀐 아이다. 진짜 강소희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나? 충격받으며 바뀐 아이. 그녀의 손이 떨린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속삭이듯 내가 진짜 강소희가 아니라는 뜻인가? 도연이 40년 전 사건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신문 기사 등등 서류를 보며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어.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익명의 번호에서다. 강도현, 내 딸은 40년 전에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는 가짜다. 도연이 문자를 보고 경악한다. 중얼거리며 가짜라고? 그럼 DNA 검사는? 그가 급히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한다. 분명 99.99% 일치라고 나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온다. 내일 밤 12시 옛 공장 창고에서 만나자. 40년 전 진실을 알려주겠다. 도연이 크게 한숨을 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은정이 방에서 나와 도연의 서재로 향한다. 그녀도 익명의 메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며 회장님 계세요? 들어와, 은정아. 은정이 들어가자 도연도 심각한 표정이다. 저도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나도 문자를 받았어. 두 사람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어. 하지만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다. 회장님,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어.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은정아, 누군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걸 막으려고. 왜요? 왜 누군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알아보자. 진실은 때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다. 과학적 증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익명의 협박은 다른 것을 주장한다. 도연과 은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4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는지를. 은정이 혼자 시립기록 보관소를 찾는다.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 담당 직원이 그녀를 안내한다. 40년 전 기록이라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박은정 씨 관련 기록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오래된 파일 박스들을 뒤적인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진실을 찾는 일은 때로 먼지 쌓인 기록 창고에서 시작된다. 은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1985년 기록이네요.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종이들은 누렇게 변했고 곳곳이 해져 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파일을 받아 열어본다. 첫 페이지에는 박은정 추정 5세 보호경이라는 제목이 있다. 읽으며 1985년 10월 15일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에서 발견. 그녀가 계속 읽어나간다.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신원 확인 불가.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상실 추정.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한다. 놀라며 잠깐 이게 뭐지? 기록에는 이렇게 써있다. 같은 날 강소희 5세 교통사고. 실종 신고 접수. 사고 현장과 박은정 발견 장소 사이의 거리 약 30km 같은 날. 그녀가 더 자세히 읽어본다. 중얼거리며 사고 시간 오후 3시. 내가 병원에서 발견된 시간 오후 7시. 은정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다. 그녀는 1985년 신문들도 요청한다. 이쪽이 1985년 10월 신문들이에요. 은정이 10월 16일 신문을 편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다. 건설업체 회장 부인 교통사고 사망, 딸 실종. 은정이 기사를 읽는다. 오후 3시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건설업체 대일건설 강도현 회장의 부인 이영희 씨 32가 숨지고 딸 강소희 양호이 실종됐다. 경찰은 강소희 양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삭이듯 양평군 그럼 서울까지 30km. 그녀가 다른 날짜의 신문도 찾아본다. 10월 17일, 18일 며칠 동안 강소의 수색 소식이 계속 나온다. 그런데 10월 20일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한다. 성북구 병원서 신원불명 여아 발견 마이너스 기억상실 추정. 깨달으며 이게 나에 대한 기사구나. 그녀가 두 기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날짜, 나이, 상황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중얼거리며 그런데 어떻게 양평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가 서울 병원에서 발견될 수 있지? 은정이 도연과 만나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한다. 도연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30km 5살 아이가 혼자 그 거리를 갈 수는 없어. 누군가 저를 옮긴 거죠? 그런데 왜 누군가 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을까? 그리고 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은정아, 혹시 사고 당시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나? 집중하며 흐릿하게 차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인지는. 다른 건 큰 소리 그리고 어딘가로 옮겨지는 느낌. 옮겨지는? 네. 누군가 저를 안고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 도연이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는다. 혹시 사고 후에 누군가 널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어. 누가요? 그걸 알아봐야겠어. 민서가 회사에서 돌아온다. 거실에서 도연과 은정이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는 것을 본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민서야, 와서 봐라. 중요한 걸 발견했어. 민서가 다가와서 자료들을 본다. 이게 40년 전 기록이에요? 네. 제가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거예요. 민서가 신문 기사들을 읽는다. 놀라며 30km.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지?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나. 그런데 누가 언니를 옮겼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윤정이가 들어온다. 도연아, 고모 어떡해. 자료들을 보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윤정이의 시선이 신문 기사들에 머문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차가워지며 이런 오래된 것들을 왜 찾아보니? 고모,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언니가 어떻게 30km나 떨어진 곳에서 끊어내며 민서야 40년 전 일이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스럽게 고모 혹시 그때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윤정이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나도 너희들만큼만 알고 있어. 조심스럽게 고모님 사고 당시 현장에 계셨나요? 날카롭게 왜 그런 걸 묻니? 혹시 제가 어떻게 서울까지 왔는지 일어서며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녀가 서둘러 나가려 한다. 고모, 돌아서며 도연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 윤정이가 나간다. 세 사람이 어색하게 남는다. 고모가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모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윤정이가 차에 앉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한다. 긴장한 목소리로 그들이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 목소리 변조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DNA 검사까지 나왔는데 40년 전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제 어쩌지? 계획을 바꿔야겠네요. 전화가 끊어진다. 윤정이가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본다. 자신에게 정이야. 내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 도연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앞에는 윤정이의 사진이 놓여 있다. 가족 사진에서 오린 것이다. 사진을 보며 고모, 정말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그가 40년 전을 회상한다. 사고 후 며칠간 윤정이가 유난히 도연을 위로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회상하며 그때 고모가 내가 너무 상심해하니까 소위 찾는 일을 대신 맡아주신다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고모가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다면서 왜? 그가 급히 오래된 일기장을 꺼낸다. 40년 전의 기록들이 적혀 있다. 일기를 읽으며 1985년 10월 20일 고모가 사설탐정을 고용했다고 하셨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한다. 고모가 서울의 여러 병원들을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 왜 성북구 병원은 확인하지 않으셨을까? 도연의 눈이 커진다. 깨달으며 성북구 병원 은정이가 발견된 바로 그 병원을 진실은 때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뒤편에 숨어 있다. 도연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40년 전 그날 단순한 사고가 아닌 더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정이 혼자 윤정이의 집을 찾아간다. 고급 빌라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우아하다. 은정이 초인종을 누른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고모님, 은정이에요.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린다. 윤정이가 은정에게 차를 내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하다. 뭘 얘기하러 왔니? 직설적으로 고모님, 4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황하며 무슨 말이니? 저는 어떻게 양평에서 서울까지 갔나요? 5살 아이가 혼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윤정이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더 강하게 고모님은 아세요. 분명히 아시고 계세요. 일어서며 내가 뭘 안다고. 일어서며 고모님께서 절 옮기신 거죠? 정적이 흐른다. 윤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차가워지며 증거라도 있니? 증거는 없지만 상황상 고모님밖에 없어요. 윤정이가 차갑게 웃는다. 그래. 내가 내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불길했어. 은정의 눈이 커진다. 그럼 정말 고모님이 포기한 듯 그래 내가 했어. 널 그곳으로 옮긴 것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도. 충격받으며 왜 그러셨어요? 앉으며 앉아라.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네. 은정이 떨리는 몸을 가누며 소파에 앉는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은정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답을 듣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아픈 것이었다. 윤정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1985년 나는 40살이었고 결혼도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었어.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도연이가 아버지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았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유언장이었어. 윤정이가 잠시 멈춘다.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도연이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나에게 회사를 물려주라고 했어. 깨달으며 그럼 그래, 소위만 없으면 나는 그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서 저를.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정말로 사고였고 나도 소위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춘다. 사고 현장에 내가 먼저 도착했어. 도연이보다 먼저 그때 널 봤지. 의식을 잃은 채로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널. 그때 저를 구해주신 거 아니었나요? 쓴웃음 구하다니. 나는 내가 죽었으면 했어.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날 테니까. 은정이 숨을 멎을 듯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넌 살아있었어. 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지. 그때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 무슨, 너를 그냥 두면 발견되어서 병원에 갈 거고 그럼 도연이가 널 되찾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널 차에 태워서 서울까지 데려갔어. 그리고 성북구의 한 병원 앞에 버려두었지. 울먹이며 버려두었다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니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기억상실까지 있으니 완벽했지. 그럼 고아원에 보낸 것도 내가 익명으로 연락했어. 신원불명 아이가 있으니 맡아달라고. 은정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낀다. 윤정이가 계속 이야기한다. 40년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 도연이는 소희를 영영 못 찾을 거고 나는 결국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고개를 들며 하지만 DNA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예상 못한 일이었어. 설마 내가 다시 나타날 줄이야. 29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몰랐나요? 처음엔 의심했어. 하지만 너무 오래 지났고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게다가 가정부라는 신분으로. 윤정이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없애려던 아이를 29년간 같은 집에서 키우다시피 했다니. 분노하며 고모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5살 아이였어요. 차갑게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겠지? 일어서며 이 모든 걸 아빠에게 말할 거예요. 위협적으로. 그래? 그럼 내 아빠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봤나?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 자기 고모가 자기 딸을 버렸다는 걸 알면? 은정이 멈춰선다. 그리고 민서는? 갑자기 나타난 언니도 충격인데 그 언니를 버린 게 자기 고모라는 걸 알면?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일어서며 내 마음대로 하려면 해.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은정이 집에 돌아온다. 도연과 민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은정아, 어디 갔다 왔니? 많이 늦었네. 은정의 얼굴을 본 도연이 놀란다. 울었나? 무슨 일이야? 힘겹게 아빠 민서야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는다. 40년 전 진실을 알았어요. 진실을요? 은정이 윤정희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는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가 그랬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자백했어요. 충격받으며 그럼 고모가 언니를 버렸다는 거예요? 상속 때문이었어요. 제가 없으면 고모님이 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었거든요. 도연이 주먹을 쥐고 일어선다. 분노하며 그 여자가 어떻게 5살 어린아이를. 울먹이며 믿을 수가 없어요. 고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도연이 전화기를 집어든다. 당장 고모를 불러서. 도연의 손을 잡으며 아빠, 잠깐.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고모 말이 이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단호하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40년간 숨겨온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아빠 말이 맞아요.
아무리 고모라도 이건 너무해요. 윤정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려 한다. 그때 도연의 차가 도착한다. 도연과 민서 그리고 은정이 차에서 내린다. 분노한 채로 고모, 윤정이가 멈춰선다. 도연아 왔구나. 어디 가려고 하세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니. 도연이 윤정이에게 다가간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모가 그랬어요? 내 딸을 버렸다는 게 정말이에요? 윤정이가 고개를 돌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아, 오열하며 왜 그랬어요? 어떻게 5살 아이를. 눈물을 흘리며 욕심이었어. 내 못된 욕심. 다가오며 고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윤정이가 은정을 바라본다. 은정에게 소희야, 아니 은정아, 고모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을 흘리며 40년 동안 저는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는 말이지. 도연이 윤정이를 바라보며 울면서 고모 왜 그랬어요? 도연을 바라보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가 자수하는 장면. 그녀가 경찰관과 함께 걸어간다. 도연과 은정, 민서가 지켜보고 있다. 윤정이에게 유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윤정이가 뒤돌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마지막 인사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윤정이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 그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40년의 세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남은 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윤정이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정에는 도연, 은정, 민서가 앉아 있다. 윤정이는 많이 야위어 보인다. 피고인 윤정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숙인다. 도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윤정이가 나온다. 도연과 은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놀라며 도연아 왜 여기 있니? 고모도 가족이니까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도연아 나 같은 사람을. 다가서며 고모님. 윤정이가 은정을 바라본다. 저는 고모님을 용서했어요. 놀라며 은정아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윤정이가 은정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소희야. 용서는 때로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은정은 40년간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다. 은정의 공식적인 호적 복귀를 축하하는 자리다. 현수막에는 강소희님 호적 복귀 축하라고 써 있다. 마이크를 들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40년 만에 제 딸이 공식적으로 강소희로 돌아온 날이니까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친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정이든 소희든 그녀는 제 소중한 딸이니까요. 은정이 마이크를 받는다. 떨리는 목소리로 40년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본다. 이제는 알아요. 저는 아빠의 딸이고 민서의 언니고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온다. 가족들만 남은 조용한 시간. 도연, 은정, 민서가 거실에 앉아 있다. 언니, 이제 정말 실감나요?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언니라는 게. 웃으며 아직도 가끔 어색해. 29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해. 은정이 민서의 손을 잡는다. 민서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줘서.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의 관심을 뺏는 것 같아서.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언니가 있다는 게 좋아요. 외동딸로 자라면서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거든요. 두 자매가 포옹한다. 감동하며
우리 딸들 정말 예쁘구나. 은정이 피아노 앞에 앉는다. 도연과 민서가 그녀 옆에 선다. 소희야, 그 곡 다시 쳐줄 수 있니? 쇼팽 녹턴요? 그래, 너와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곡. 은정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퍼진다. 연주하며 어릴 때 아빠가 이 곡을 가르쳐 주셨죠?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 내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가르쳐 주세요.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 세 사람이 피아노를 중심으로 모여 앉는다. 음악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많이 변해 보인다. 더 여윈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인다. 안녕, 들어가도 될까? 일어서며 고모, 어서 오세요. 고모님 앉으세요. 윤정이가 소파에 앉는다. 오늘 소희의 생일이라고 들었어. 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윤정이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낸다. 받아줄 수 있을까? 은정이 상자를 열어본다. 안에는 작은 음표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다.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했던 거야. 그때 사주지 못해서. 은정이 윤정이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고모님.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맙다. 소희야, 나를 용서해줘서. 가족들이 정원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있다. 도연이 고기를 굽고 민서와 은정이 상을 차리고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다. 언니, 회사 일은 어때요? 적응됐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 도연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 같지? 맞아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내가 이런 따뜻함을 깨트렸었구나. 고모님,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은정이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번엔 쇼팽 녹턴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곡이다. 도연이 조용히 다가온다. 새로운 곡이네.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곡이에요. 제목이 뭐니? 미소 지으며 가족. 도연이 은정 옆에 앉는다. 소희야, 아니 은정아. 둘 다 불러주세요. 저는 박은정이기도 하고 강소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은정이자 소희야. 연주를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그래, 딸아. 두 사람이 포옹한다. 카메라가 천천히 거실 전체를 보여준다. 피아노 앞에 앉은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민서와 윤정이. 내레이션과 함께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녀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 내레이션, 가족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음악이 점점 커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내레이션,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며 저택 전체를 보여준다. 내레이션, 마지막 대사,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40년의 세월도, 바뀐 신분도, 숨겨진 진실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강소희는 박은정으로 살았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